안녕하세요. 행복한 인생 채널입니다. 오늘은 한 어머니의 사연을 들고 왔습니다.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72, 인생의 대부분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온 평범한 어머니입니다. 이름은 이순례. 어린 시절부터 고된 생활을 버텨내며 차곡차곡 제 몫의 인생을 쌓아왔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어려운 가정 환경 속에서도 낙천적인 성격으로 웃음을 잃지 않았고 농사를 짓고 밭일을 하며 열심히 살았습니다. 가난하지만 서로 의지하며 무엇보다도 가족의 웃음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남편과는 마을에서 우연히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저보다 2살 위였던 남편은 무뚝뚝하면서도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은 가난 속에서도 묵묵히 일하며 가정을 지켰고 힘든 시절을 같이 견뎌주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서로 기대어 산다는 생각에 늘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어려운 형편이었지만 남편과 힘을 합쳐 열심히 일하고 아들 셋을 키워내며 한평생을 가족을 위해 바쳐왔습니다. 저희 부부는 평생을 소박하게 살았지만 제게는 새 아들이 그 어떤 보물보다 소중한 자산이었습니다. 첫째 아들 경호, 둘째 아들 성호, 그리고 막내 아들 재호까지. 저는 세 아들 모두가 인생의 빛이었고 힘든 삶 속에서도 그들을 바라보며 견딜 수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 경호는 책임감이 강하고 착실한 성격으로 저희 가족을 늘 든든하게 지켜주는 맞이 역할을 해주었고, 둘째 아들 성호는 늘 주변을 밝게 만들어주는 유쾌한 성격으로 가족의 분위기를 한결 편안하게 만들어주었습니다. 막내 재호는 제게 언제나 애틋하고 사랑스러운 존재였으며 형들과는 달리 예술적인 감수성이 강해 그림을 좋아하는 아이였습니다. 저는 전남 고흥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 농사짓는 부모님 아래에서 자랐습니다. 어릴 적부터 고된 밭일을 도우며 생활했기에 농사일이 몸에 배었고 자연과 어우러져 지내는 삶이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집안은 넉넉하지 않았지만 형제 자매들과 함께 뛰어놀며 자연을 벗삼아 자라온 시간들이 제겐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추억으로 남아있습니다. 20살이 되었을 때 저는 마을 어귀에서 처음 만난 남편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남편 역시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고 부모님을 일찍 여의어 홀로 농사를 지으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바라본 남편은 언제나 묵묵히 밭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런 그에게 저는 묘한 친밀감을 느꼈습니다. 어느새 우린 서로를 의지하며 평생을 함께할 약속을 하게 되었고 소박한 결혼식을 올리며 하나가 되었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힘든 날들이 많았습니다. 농사일을 시작했지만 매해 이어지는 흉작과 가뭄 때문에 수입이 일정치 않았고 늘 힘겹게 생활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가족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며 그 누구보다도 저를 아끼고 보호해 주었습니다. 결혼 후 몇 년이 지나지 않아 첫째 경호가 태어나며 제 인생은 더욱 소중해졌습니다. 그날의 기쁨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날의 감격을 안고 저는 우리 세 아들을 열심히 키워나갔습니다. 첫째 아들 경호는 참으로 듬직한 아이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차분하고 책임감이 강했으며 동생들을 챙기고 저희 부부의 일을 도와주면서 남다른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경호는 성실하고 자기 주장이 강하지 않아 가족 내에서 늘 화목을 지키려 노력하던 아이였습니다. 남편이 몸이 편찮으신 날이면 어린 경호가 조용히 아버지의 일을 도왔고 밭일을 거들며 가족의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했습니다. 아들들이 성장하면서 저희 부부의 삶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남편이 건강이 악화되자 경호는 집안의 가장으로서 자리를 지키며 밭일을 도맡아 했고 성호는 일찍부터 타지로 나가 일을 하며 경제적으로 가족을 도왔습니다. 재호는 대학을 졸업한 뒤 예술 분야에서 꿈을 키우며 서울로 떠났고 각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세 아들은 힘들고 부족한 환경 속에서도 저희 부부를 기쁘게 해주는 자랑스러운 자식들이었습니다. 몇 년 전 남편은 오랜 병환 끝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이 없다는 사실은 저에게 너무나도 큰 상실감으로 다가왔고 그동안 함께 나누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경호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자신의 일처럼 가족을 챙기며 늘 저를 지켜주었습니다. 그때 경호의 모습은 마치 남편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남편이 그랬듯 경호 역시 무언가를 위해 묵묵히 일하며 가족을 돌보는 모습이 어찌나 듬직하고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경호는 늘 바쁘고 힘든 상황에서도 저를 찾아와 손수 밥을 차려주고 밭일도 함께 해주며 모든 것을 감당해 주었습니다. 둘째 성호는 결혼해 멀리 이사를 갔고 막내 재호는 여전히 서울에서 예술가의 길을 걷고 있었기에 자연스레 경호가 저와 함께하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에게서 느끼는 책임감과 애정은 저를 안심시켰고 가끔 경호와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며 느끼는 행복은 제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내고 난 뒤 저는 그동안 힘겹게 모아둔 작은 밭과 집에서 노후를 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고생하며 일구어낸 밭과 집은 제겐 너무나도 소중했고 그곳에서 남은 여생을 편안히 보낼 생각이었습니다. 경호 역시 아버지가 남기고 간 밭과 집을 제가 잘 지키고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종종 제가 외로울까봐 함께 지내주며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습니다. 제게는 아들들에게 조금이라도 부담을 줄이지 않으려는 마음이 컸습니다. 남편과 함께 일궈 온 밭을 관리하며 소소한 작물을 키우고 그 수익으로 생활을 이어가며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첫째 아들 경호가 종종 생활비를 보태주겠다고 했지만 저는 엄마는 이제 욕심 없이 소소하게 살면 된다. 며 거절하곤 했습니다. 그래도 경호는 늘 저를 위해 작은 선물을 챙겨오거나 밭일을 도와주며 마음을 표현해 주었죠. 경호는 자상한 아들로 저에게 언제나 든든한 버팀목이었습니다. 제가 병원에 갈 일이 있으면 꼭 시간이 날 때마다 함께 가주었고 작은 일이라도 늘 신경 써주며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성호와 재호는 각자의 생활이 바쁘기 때문에 자주 찾아오지는 못했지만 경호는 항상 저와 가까이서 지내며 제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호에게 생활에 필요한 재정적 일이나 통장 관리를 맡겼고 아버지가 남긴 유산과 제 이름으로 된 집과 밭을 관리하는 일도 자연스럽게 경호가 도맡아 하게 되었습니다. 경호가 제가 나이가 들어 더 이상 금융 업무나 집안일을 도맡아 하지 않도록 배려해 주었기에 저는 그에게 전적으로 신뢰를 보냈습니다. 경호는 항상 제 옆에서 조용히 일하며 저를 도와주었고 그가 있다면 무엇이든 해결될 것이라는 믿음이 제겐 있었습니다. 경호가 가족을 위해 늘 책임감 있게 행동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통해 저는 일생 동안 축적해온 소중한 재산을 지켜갈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몇 년 동안 저희 노후는 평화롭고 소박하게 이어졌습니다. 경호의 도움 덕분에 늘 부족함을 느끼지 않았고 그가 주변을 정리해주는 덕분에 저는 걱정 없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경호가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엄마, 요즘 집에만 계시니 답답하시죠? 저랑 바다에 가서 낚시하면서 잠시 쉬어가요. 제가 좋아하는 낚시터가 있는데 사람도 별로 없고 바다도 아주 맑은 곳이에요. 경호는 유난히 낚시를 좋아했습니다. 시간이 날 때면 혼자 바다로 나가 낚시를 즐기며 마음을 달래곤 했죠. 그런 그가 모처럼 저와 여행을 가겠다는 말에 저는 몹시 설레었습니다. 남편과도 낚시 여행을 떠난 적이 없어 경호와의 여행은 저에게 처음이자 새로운 경험이 될 것이었습니다. 저는 경호와 함께 떠나는 여행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동안 늘 저만 신경 쓰며 살아왔던 경호가 이번엔 함께 즐길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겠다고 하니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그의 제안은 마치 오랜만에 아이처럼 기쁘게 만들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경호에 대한 신뢰와 애정이 변치 않을 거라 믿었습니다. 경호는 평소에도 틈만 나면 바다로 낚시를 다녀오곤 했지만 그동안 저와 여행을 가자는 말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저로서는 너무도 반가운 제안이었죠. 나이 들며 매일 밭일에 집안일로만 보내던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바다로 떠난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여행을 준비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짐을 쌌습니다. 그리 많지 않은 짐이지만 경호와의 여행이니 신경 써서 챙기고 싶었습니다. 작은 가방에 필요한 옷가지와 간단한 생필품을 넣으며 다음날 아침을 기대했죠. 경호 역시 이때다 싶어 여행 계획을 세세히 설명해 주었는데 마치 자식이 부모를 모시고 효도 여행이라도 가는 듯한 그의 모습에 흐뭇했습니다. 엄마, 배는 제 거 타고 가면 돼요. 한적한 무인도로 갈 거예요. 사람도 없고 조용하니까 마음 편히 쉴 수 있을 거예요.
거기서 낚시도 하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좋은 시간 보내요. 경호는 꼼꼼하게 여행 일정을 짰고 그 모습에 저는 경호가 얼마나 준비를 철저히 했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신경 써줘서 고마워. 너 바쁘고 힘들 텐데 나까지 데려가려고 준비를 다 했구나. 엄마, 제 일이라면 바빠도 괜찮아요. 그동안 엄마가 저희를 위해 얼마나 고생하셨는데요. 경호의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젊은 시절 자식들을 위해 고된 일을 마다하지 않았던 기억이 떠오르며 뭉클했죠. 저를 위한 여행이라니 경호 덕분에 마음이 한껏 부풀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일찍 출발했습니다. 경호가 운전하는 차로 몇 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작은 해안가 마을이었고 그곳에는 경호가 예약해둔 민박집이 있었습니다. 오래된 민박집이었지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 풍경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여행의 피로도 잊고 경호와 함께 시간을 즐겼습니다. 그날 저녁 경호는 마을 식당에서 푸짐한 해산물을 사와서 함께 먹으며 모처럼 오붓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랜만에 두 사람만의 시간이었고 이야기도 많이 나누었습니다. 저도 경호도 참 행복해 보였습니다. 엄마, 내일 새벽에 일찍 나가야 하니까 좀 일찍 주무세요. 배 타고 섬에 가야 하니까요. 경호의 말에 저는 신이 나서 다음 날 아침을 기대하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떠나는 여행에 마음이 들떠 잠이 잘 오지 않았지만 경호와 함께 있다는 생각에 안도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이튿날 새벽 경호는 저를 깨워 배를 타러 갔습니다. 경호는 자기의 차에 달린 조그만한 배를 내렸고 배에 올라 서서히 바람을 맞으며 바다로 나아갔습니다. 약 1시간 정도를 배를 타고 이동하니 무인도가 눈앞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하고 사람이 없는 생각보다 작은 섬이었죠. 경호는 간단한 짐과 낚싯대를 챙겨 들고는 자리를 잡았습니다. 섬에 도착한 후 경호는 제게 낚싯대 사용법을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고 둘이 나란히 앉아 낚시를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경호와 함께 낚시를 하니 기분이 좋아졌고 평화로운 바다를 보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 동안 마치 시간도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다 경호가 문득 일어섰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그를 바라보았죠. 엄마, 잠깐만요. 배에다가 뭐 좀 놓고 온 것 같아요. 잠시 갔다 올 테니까 여기서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 얼른 갔다 와. 뭐 무거운 거 있으면 나도 들 수 있으니까. 경호는 금방 다녀오겠다는 말을 남기고는 서둘러 배가 있는 곳으로 떠났습니다. 저는 그가 곧 돌아올 거라 생각하며 여전히 낚시를 즐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경호는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불안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해가 서서히 저물기 시작할 무렵 저는 어둠이 깔려가는 섬에서 홀로 남겨졌다는 현실을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늦어지겠거니 생각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두려움과 불안감이 커져갔습니다. 제 목소리가 들리도록 큰 소리로 경호를 불러보았지만 아무런 응답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자 섬은 완전히 깜깜해졌고 사방에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와 바람 소리만이 고요한 공포를 더했습니다. 휴대전화는 신호가 잡히지 않았고 저는 어떤 도움도 요청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홀로 남겨진 저는 점점 경호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경호가 어디 갔지? 무슨 사고라도 당한 거 아닌가? 애써 경호에 대한 불안한 생각을 밀어내려 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머릿속은 경호가 돌아오지 않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낚시를 좋아하던 남편과 함께 바닷가에서 보냈던 예전 기억도 떠올랐고 그와 함께했던 평화로운 시간이 갑자기 너무나 멀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바위 옆에서 몸을 웅크리고 앉아 경호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차가운 밤 공기와 쏟아지는 피로감에 견디기 힘들어졌고 언제 올지 모르는 경호를 기다리며 저도 모르게 눈을 감게 되었습니다. 밤새 불규칙한 바람 소리와 바다의 파도 소리가 제 귀에 맴돌며 긴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몸은 점점 지쳐갔고 배고픔과 갈증에 시달렸습니다. 저 혼자서 그곳을 탈출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이 섬에서 빠져나갈 유일한 방법은 누군가가 저를 발견해 구조해 주거나 경호가 다시 돌아오는 것뿐이었죠. 밤이 지나고 다시 아침이 밝았습니다.
밤새 몰아친 차가운 바람과 사방에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 때문에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섬을 밝히는 햇살이 비추는가 싶었지만 경호는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심스레 몸을 일으키고 섬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혹시 경호가 어디에 있는지, 사고를 당한 것은 아닌지 찾기 시작했습니다. 경호야, 경호야, 어디 있니? 숨이 넘어갈 듯이 아들의 이름을 불렀지만 대답은커녕 메아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파도 소리에 가려 제 목소리가 묻혀버리는 듯했습니다. 제발 무사히 돌아오길 다급한 마음에 여기저기를 헤매고 다녔지만 아무런 흔적도 없었습니다. 주저앉아 기도하듯 두 손을 모은 채 가슴 깊숙이 남은 힘을 쥐어짜서 다시 외쳐보았습니다. 경호야, 제발 엄마 여기 혼자 두지 마라. 너 없이 엄마가 어떻게 살아가겠니? 하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파도 소리만이 무심하게 섬을 휘감고 있었고 저는 점점 깊은 불안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기다렸지만 경호는 나타나지 않았고 서서히 제 마음속에 지울 수 없는 의심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경호가 나를 일부러 두고 떠나버린 건 아닐까? 차마 그런 생각을 하고 싶지 않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가능성은 더 강하게 제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아들이라는 이유로 그토록 신뢰했던 경호가 혹시 저를 이 섬에 홀로 남겨두고 떠나버린 건 아닐까?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그동안 저는 그토록 믿어왔던 아들에게 속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 생각이 들자 두려움이 가슴 깊숙이부터 차올라 숨조차 쉬기 어려웠습니다. 경호야, 내가 정말 나를 여기에 두고 간 거니? 내가 정말? 아들에 대한 기대와 신뢰가 모두 무너지는 순간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묵직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경호가 제 삶의 전부였고 그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저를 지탱해온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진 듯 아들을 향한 모든 기대가 흔적도 없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도록 경호는 돌아오지 않았고 섬에서의 시간은 더디기만 했습니다. 저는 밤낮으로 지쳐가며 매 순간이 고통스러웠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제 마음을 짓누르고 배고픔과 갈증은 점점 더 몸을 약하게 만들었습니다.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기다리며 버티고 있던 어느 날 멀리서 어선 한 척이 다가오는 게 보였습니다. 마치 천사가 나타난 듯 눈물이 앞을 가렸고 저는 간신히 손을 흔들며 목소리를 짜냈습니다. 여기 좀 봐주세요. 저 좀 구해주세요. 낚싯배가 섬 가까이로 다가오더니 선원 몇 명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초췌하고 거의 쓰러지기 직전이던 제 모습을 본 그들은 깜짝 놀란 듯 제 곁으로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혼자 이 섬에 계셨던 거예요? 저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이며 입술을 떨었습니다. 같이 왔던 제 아들이 돌아오지 않아요. 제발 제 아들 좀 찾아주세요. 무슨 일이 생겼는지 몰라요. 혹시 어디에서 사고라도 당한 게 아닌가? 제 목소리는 애타고 간절했습니다. 경호가 왜 돌아오지 않았는지, 혹시라도 사고가 난 건 아닌지 도저히 모르겠기에 저는 선원들에게 간절하게 매달렸습니다. 선원들은 서로 당황스러운 눈빛을 주고받더니 저를 부축해 배에 태우며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할머니, 지금 몸 상태가 아주 안 좋아 보이세요. 일단 병원부터 가셔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이대로 두면 큰일 나실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제 아들을 찾아주세요. 제발요. 그 애가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 돌아오지 않았는지 몰라요.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아요. 제발.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선원의 팔을 잡아 흔들며 간절하게 호소했습니다. 제 아들을 무사히 찾아내지 못하면 다시는 그를 볼 수 없을 것 같은 불안감에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아무도 제 마음을 이해해 주지 않을 것 같아 미칠 듯한 심정으로 선원들에게 경호를 찾아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미안하지만 이대로는 안 됩니다. 지금 할머니 상태가 너무 안 좋아요. 몸이 얼어붙은 것 같아요. 일단 진정하시고 병원에 먼저 가서 치료를 받으세요. 지금 할머니가 더 큰일 나실 것 같습니다. 선원들은 제게 경호의 생사보다도 제 상태가 더 위태로워 보인다고 말하며 어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사코 경호를 찾기 전에는 배를 타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여기 두고 혼자 돌아간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고
무엇보다도 경호가 이 섬 어딘가에 홀로 남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저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제발 제 아들이 돌아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아이가 이 근처 어딘가에 있을지 몰라요. 제발 도와주세요. 저는 눈물에 젖은 목소리로 계속 간청했습니다. 아들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 막막함에 숨이 막힐 지경이었고 제 온몸은 힘이 빠져 더 이상 버티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그런 제 모습을 본 선원들은 이대로는 위험하다고 판단했는지 제 손을 꼭 붙잡고 말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안 됐지만 이 상태로는 아드님을 찾기도 전에 할머니가 위험해요. 지금 할머니께서 쓰러지시면 도와드릴 사람도 없습니다. 일단 병원에 가서 회복하시고 아드님을 찾으셔야 해요. 그들은 저를 강하게 부축하며 배에 태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끝까지 경호가 돌아오지 않았다는 말만 반복하며 흐느꼈습니다. 제 마음속은 온통 불안과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고 아들이 제 곁에 없는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배에 오른 뒤 극도의 탈진과 긴장감이 풀려서였을까요? 저는 선원들이 부축해준 채로 배에 앉자마자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눈앞이 하얗게 변하면서 긴장이 풀리며 온몸이 나른해졌고 어느새 의식을 잃은 채 깊은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무인도에서 구조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병원의 하얀 침대에서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눈앞에 희미한 천장과 형광등이 들어오면서 여기가 낯선 병원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몸은 쇠처럼 무겁고 피로가 온몸을 덮고 있었지만 이내 기억이 돌아오면서 경호가 사라진 일과 며칠간 무인도에서 홀로 지내던 고통스러운 시간이 떠올랐습니다. 그 순간 경호가 어딘가에 있겠지 하는 생각이 들었고 주위에 그가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제 곁에는 경호가 아닌 낯선 간호사와 경찰관 한 명이 서 있었습니다. 간호사는 제가 깨어난 것을 확인하자 안도의 미소를 지으며 가볍게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어머님, 무사히 깨어나셔서 다행이에요. 많이 힘드셨죠? 여기가 병원인가요? 아들이 혹시 왔나요? 저는 정신이 혼미한 가운데 애타게 경호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무인도에서 그토록 돌아오기를 기다렸던 아들 경호의 얼굴을 보고 싶었지만 주위에는 경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간호사는 저를 안심시키려는 듯 부드럽게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드님은 안 보이지만 어머님께서 안전하게 돌아오셨으니 진정하시고 힘드시더라도 건강을 회복하는 게 우선이에요. 경찰관님도 잠시 설명드릴 말씀이 있다고 하시니 천천히 말씀 들어보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간호사의 말을 따랐지만 여전히 아들을 찾는 마음의 불안함이 가시질 않았습니다. 그때 경찰관이 조심스럽게 제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경찰관은 조심스럽게 저를 보며 굳은 얼굴로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무척 힘드셨겠지만 지금은 안전합니다. 몇 가지 확인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아드님 경호 씨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저는 경찰관이 경호의 소식을 전해줄 것이라는 기대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찰관이 불안한 표정을 지으며 다음 말을 이어갔을 때 저는 그 순간이 얼마나 충격적일지 상상도 못했습니다. 어머님 경호 씨가 며칠 전 어머님이 실종되었다고 신고를 했습니다. 그 내용에 따르면 어머님께서 낚시 도중 바다에 빠져 실종되었다고 합니다. 뭐라고요? 경호가 저를 실종자로 신고했다고요? 그의 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며칠 동안 무인도에서 아들이 저를 데리러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가 저를 실종자로 신고했다니요. 혼란스러움과 충격에 잠시 말이 나오지 않았고 가슴이 무겁게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린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관은 제게 차분히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경호 씨는 어머님이 바다에서 실종되었다고 진술했으며 저희는 그 진술에 따라 해양경찰과 협조하여 바다 수색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을 찾지 못했고 결국 며칠 후 어머님을 사망자로 보고 처리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저도 모르게 큰 충격에 입을 다물었습니다. 경호가 저를 실종자로 만든 것도 모자라 사망 신고까지 진행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제 가슴은 점점 더 무겁고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 찼고
머릿속에서는 끊임없이 혼란스러운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경찰관의 설명을 듣는 동안 모든 게 꿈 같고 현실이 아닌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가 살아서 이렇게 숨 쉬고 있는데 세상은 저를 죽은 사람으로 처리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제 손과 입술이 떨렸고 말할 때마다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경호가 저를 사망자로 만들었다고요? 저는 이렇게 살아있는데 어떻게 저를 죽은 사람으로 만들 수 있나요? 경찰관은 제가 느끼는 충격을 이해한다는 듯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저를 안정시키려는 듯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님, 경호 씨는 어머님의 사망 신고를 마친 후 어머님 명의로 된 재산을 자신의 명의로 이전하기 위해 상속 절차까지 진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불법적인 시도가 확인되었고 현재 관련 서류들을 조사 중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아들이 제 명의의 재산을 차지하려 했다는 사실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제 가슴은 두려움과 배신감으로 가득 찼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아들로서 믿고 의지해왔던 경호가 제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모든 흔적을 지우려 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제 마음속의 신뢰는 모두 사라졌습니다. 경호가 저를 죽은 사람으로 만들고 재산까지 차지하려 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 이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망신고 취소였습니다. 경찰관의 도움을 받아 무인도에서 구조된 보고서와 병원 진단서를 준비하고 구청에 사망신고 취소 신청을 제출하기 위해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며칠 후 담당 공무원과 만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제 이야기를 듣고 난 후 차분히 서류를 검토하며 사망신고 취소 절차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어머님, 이 경우 사망신고를 취소하려면 여러 증빙 자료와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병원 진단서와 구조된 기록을 바탕으로 심사 절차를 진행할 텐데 복구까지는 약 한 달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서야 제 신분이 사망자로 처리된 것이 이렇게나 큰 문제를 야기한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구청 담당자는 가능한 한 신속히 처리해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신분이 복구되기까지는 어떤 법적 대응이나 은행 업무도 진행할 수 없다는 말에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사망자로 처리된 신분을 복구하기 전에는 은행 계좌나 재산 관련 작업도 모두 동결 상태로 유지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저는 제가 모아둔 자산이 경호에게 넘어갈 수도 있다는 불안함에 시달렸습니다. 경호는 제가 세상에 없는 사람으로 처리되자마자 곧바로 상속 절차를 시작했고 이를 통해 제 모든 자산을 자신에게 이전하려 했다는 점이 이미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현재 신분이 사망자로 처리된 상태에서는 제가 법적으로 자신의 자산에 접근할 권한이 없었습니다. 은행에 직접 찾아가자 은행 직원은 저를 본 후 당황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현재 어머님께서 사망자로 처리된 상태이기 때문에 모든 계좌와 자산이 동결된 상태입니다. 사망 신고가 취소되고 신분 복구가 완료되기 전에는 계좌 접근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잠시 모든 것이 정지된 듯한 충격을 느꼈습니다. 제 손으로 모은 자산이지만 제가 법적으로 사라진 존재가 되어버리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은행 직원은 사망 신고 취소가 완료되면 즉시 자산을 제 명의로 되돌릴 수 있도록 처리해 주겠다고 설명했지만 복잡한 절차와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으니 불안감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한 달 후 드디어 사망신고 취소 절차가 완료되어 제 신분이 복구되었습니다. 구청에서 담당자가 사망신고 취소가 공식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확인해 주었을 때 저는 그제야 조금이나마 안도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다시 법적 주체로 인정받게 되었고 이를 통해 경호가 저에게 저지른 모든 일에 대해 법적 대응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은행에서도 제 신분이 복구된 사실을 확인한 후 모든 자산을 제 명의로 원상 복구해 주었으며 앞으로 경호가 접근할 수 없도록 보안 절차를 강화했습니다. 은행 직원은 그동안 경호가 상속 절차를 통해 자산을 자신 명의로 이전하려 했던 내역을 상세히 설명해 주었고 저는 이 사실을 경찰에 제출할 증거 자료로 남기게 되었습니다. 신분 복구가 완료되자 저는 변호사를 선임해 경호를 형사 고발했습니다.
그는 무인도에 저를 남겨두고 실종 신고와 사망 신고를 조작해 재산을 차지하려 한 혐의로 살인미수, 사기미수, 그리고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드러난 경호의 계획은 생각보다 훨씬 치밀하고 의도적이었습니다. 경찰은 경호가 저를 무인도에 남겨둔 후 실종 신고와 사망 신고를 신속히 처리하고 그동안의 재산을 자신의 명의로 바꾸기 위해 서류 작업을 준비해둔 정황을 발견했습니다. 모든 증거와 자료가 준비된 후 마침내 재판이 열렸습니다. 경호가 법정에서 피고로 서게 되었을 때 저는 더 이상 그를 아들이라고 느낄 수 없었습니다. 검사는 경호가 고의로 저를 사망자로 처리한 후 제 재산을 상속받아 자신만의 이익을 챙기려 했던 계획적인 행동을 낱낱이 밝히며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 중 경호는 변호사의 질문에도 무기력하게 앉아 있었고 판사는 경호가 어머니를 위해 사용하겠다는 돈을 오히려 자신의 사적 이익으로 사용하려 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나쁘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사는 경호가 어머니의 신뢰를 배신하며 제 모든 재산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 했던 구체적인 정황을 재판정에서 낱낱이 밝혔습니다. 경호가 저를 무인도에 남겨두고 무사히 돌아올 수 없는 상황을 조장한 뒤 즉시 실종 신고와 사망 신고를 진행해 법적으로 저를 세상에서 지워버린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재판은 차가운 침묵 속에서 진행되었고 경호의 모든 계획이 밝혀지며 법정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의 행위에 혀를 내둘렀습니다. 경호는 재판 내내 고개를 푹 숙이고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변호사는 그가 깊은 채무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다는 주장을 펼쳤지만 법정의 분위기는 차가웠습니다. 모든 증거가 제시된 뒤 판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판결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경호가 어머니를 세상에서 없애려 했던 것과 그로 인해 어머니가 겪은 고통을 언급하며 이번 사건을 심각한 가족 배신 사건으로 간주했습니다. 경호 씨는 어머니를 세상에서 사라진 사람으로 만들고 어머니의 재산을 자신의 것으로 차지하려 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살인미수와 사기미수에 해당하며 그 죄질이 매우 나쁩니다. 경호의 최종 형량은 징역 7년으로 확정되었습니다. 판사는 그의 죄가 단순한 실수가 아닌 계획적인 범행임을 지적하며 이 형량을 통해 충분히 반성할 시간을 가질 것을 강조했습니다. 경호가 저를 향해 마지막으로 돌아보며 엄마, 정말 미안해요. 라고 말했지만 저는 이미 그에게 어떤 감정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제가 그에게 준 신뢰와 사랑은 이 사건으로 인해 산산이 부서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경호에 대한 재판이 끝난 후 저는 한동안 법정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제 생명을 빼앗으려 했던 아들을 상대로 재판을 진행한 사실이 너무나 비참했고 제게 남은 상처와 분노는 여전히 가슴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자 이제는 저의 남은 삶을 위해서라도 재산과 신분을 정리하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법무사와 상담하여 앞으로는 제 재산과 자산을 더욱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했습니다. 경호의 불법적인 상속 시도와 불법명의 변경 시도로 인해 앞으로는 법적인 관리인을 지정해 제 자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보호장치를 마련했으며 은행에서도 모든 자산 접근에 강력한 보안 절차를 설정했습니다. 경호에 대한 법적 절차가 모두 끝난 후 저는 그동안 모아둔 재산과 자산을 제 손으로 온전히 다시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는 누구에게도 제 삶의 중요한 부분을 맡기지 않겠다는 다짐을 했고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모든 법적 조치를 강화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땅과 집 그리고 은행 자산까지 보호 조치를 마친 후 이제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앞으로의 삶을 준비할 차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조치가 완료된 후 저는 작은 농장과 집에서 제 삶을 단순하고 소박하게 꾸려나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마을 어귀의 작은 집은 그동안 저와 남편 그리고 아이들이 함께했던 공간이었습니다. 힘들 때마다 서로를 의지했던 기억과 함께 이제는 홀로 이곳에서 조용히 하루하루를 보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웃들이 저를 찾아와 걱정 어린 눈빛으로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제가 겪은 일에 대해 모두 놀라워하며 제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어르신들은 제가 앞으로 혼자 살아가는데 필요한 생활 지원이나 일손이 필요하면 언제든 돕겠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순례 씨, 앞으로 우리 마을 사람들 모두가 당신 편이에요. 힘든 일 있으시면 언제든 말해요. 혼자 모든 걸 짊어지지 않아도 돼요. 이웃들의 진심 어린 위로는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어두운 시기를 지나 홀로 서기를 준비하는 제게 이웃들의 관심과 지지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경호에게 쏟았던 사랑과 신뢰를 이제는 저 자신과 제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로 다짐했습니다. 경호의 배신과 무인도에서의 고통스러운 경험은 제 마음에 깊은 상처로 남아 있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사랑했던 아들의 배신과 실망감은 매일 밤 저를 괴롭혔습니다. 남편을 잃고 경호를 전적으로 의지했던 시간이 있었기에 그에게 느꼈던 배신감은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컸습니다. 정신과 상담을 권유받아 며칠간 상담을 받으면서 제 마음속 깊은 고통을 조금씩 드러내고 털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상담사는 제게 순례 씨 그동안 너무 많이 참아오셨고 이제는 충분히 이겨내실 힘이 있습니다. 이 상처를 회복하고 혼자서도 충분히 살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라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경호와의 모든 기억을 완전히 버리기는 어려웠지만 그 상처를 조금씩 치유하고 앞으로 나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을 어귀에 자리 잡은 저의 작은 집에는 남편과 제가 함께 가꾸었던 작은 텃밭이 있었습니다. 그 텃밭은 제게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소중한 공간이었고 앞으로의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텃밭을 돌보며 다시 소소한 일상 속에서 제 삶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텃밭에서 나는 작은 채소들과 꽃들이 제 하루의 일부가 되었고 이웃들과 나누며 다시금 사람들과 소통하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무언가를 돌보고 성장시키는 일은 그동안 제가 겪은 아픔을 조금씩 치유하는 과정이 되었고 제 삶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이제 저는 앞으로의 시간을 오로지 저 자신을 위해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아들에게 쏟아부었던 사랑과 신뢰는 큰 상처로 돌아왔지만 이를 통해 스스로의 삶을 지켜야 한다는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더는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내 두 발로 홀로 서며 소소한 행복을 누리기로 다짐했습니다. 남은 생은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고 오늘을 살며 작은 행복들을 누리며 지내기로 했습니다. 배신으로 인한 깊은 상처는 남아있지만 그 상처가 곧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되어줄 거라 믿으며 저는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기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작은 텃밭을 가꾸고 이웃들과 함께하는 소소한 일상 속에서 제 나름의 평안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경호와의 과거는 잊을 수 없는 깊은 상처로 남았지만 남은 생은 제 자신을 위해 살아가며 조용히 홀로 서기를 준비하며 살아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전 참 많은 일을 겪고 나니 한 가지 분명히 깨달은 것이 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결국 내 삶을 지켜줄 사람은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사랑하고 믿었던 사람이 주는 상처가 크더라도 그 상처 속에 빠져 있기보다는 스스로 다시 일어나야 해요. 무엇보다 작고 소소한 행복을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어요. 나를 돌보고 나만의 삶을 가꾸면서 말이에요. 누구에게나 마음을 다 주는 것이 꼭 옳은 건 아니더라고요. 신중하게 사랑하고 믿되 나를 지키는 마음은 항상 남겨두세요. 그러니 여러분도 남은 생은 제발 내 중심에 두고 누구보다 나 자신을 아끼며 살아가세요.